그럼 품질 보고? 그럼 컨텐츠 때문이죠? 그럼 아이폰 7은 대체 뭘 보고 산 거예요? 그냥 SK텔레콤? 아이폰 7이 SK텔레콤을 만나면 분실 파손 걱정 없이 1년 후 최신 단말 교체까지. 아이폰 7은 당연히 SK텔레콤. 왜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죠? 내 아이를 위해 안전운전할 뿐인데. 안전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도 줄어드니까.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악사 다이렉트. Like a rabbit in headlights, stung by all your charm. Oh, no.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A woman's skin tells her story. An aesthetic is a library of those stories. 수많은 피부를 다루며 경험한 에스테틱의 노하우를 당신에게. AHC. 대법원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직후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측이 변론을 계속하자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일정 변경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선 진료자를 청와대에 출입시키고 대통령 차명폰을 개통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행정관이 특검에 체포됐습니다. 왜 특검에 출석 요구에 부르게 하셨나요? 특검은 마지막 날까지 수사한 뒤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특검과 특검보들에 대한 신변 보호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만료되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할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이 민간인이 되면 수사를 계속해 기소하는 처분인데 박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직함이 적힌 기념품 시계를 새로 만들어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꼬시시면 빨리 선택을 해서 그 길로 가세요. 공무원 격려용으로 만들었다는데 탄핵 소추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 기념할 일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정남의 시신 부검 결과 신경성 독극물인 VX가 검출됐습니다. VX는 유엔이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한 독극물입니다. 용의자들은 이걸 맨손으로 어떻게 썼는지 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불법 영업 중인 사설 주차 대행 업체에 피해를 본 이용객이 늘자 공항 단속반이 나섰습니다. 내리세요. 나 경찰이야? 야 경찰이냐고. 그런데 단속반이 주차 대행 업체 직원들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기만 해도 자동 녹음되는 앱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분쟁 등이 벌어졌을 때 유용하다는데 몰래 녹음되는 게 불쾌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불황의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이른바 짠택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빌 때까지 식재료를 사지 않는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부터 강제 저축까지 방법도 다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름 안팎 앞으로 남은 걸로 보이는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탄핵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간의 견제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라의 분열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침착하게 또 냉정하게 행동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오는 27일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대통령 측은 아직도 끊임없이 시간 끌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 문제를 빌미 삼았습니다. 헌재는 27일 최종 변론은 변함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 가운데 1명입니다. 후임도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권한대행이 퇴임할 경우 7인 재판관 체제가 돼 헌재가 기형적으로 운영된다며 후임 지명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임 인선 방침이 알려지자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대통령 측은 후임이 임명되면 재판관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변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7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지정하지 않고 변론을 제기하여 좀 더 신중한 심판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떼쓰는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일부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후임 인선은 검토 중이지만 시기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명의 합의를 거친 만큼 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에 앞서서 종합 서면을 제출해달라는 기한이 어제였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 사유와 근거를 정리한 300쪽 가까운 종합 서면을 어젯밤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아직 안 냈습니다. 탄핵 소추의 절차부터 문제가 있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더 따져봐야 해서 못 내겠다는 겁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측은 어젯밤 제출한 종합 준비 서면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6가지 헌법 위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기업들이 거액을 내도록 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두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을 영리 추구 등에 이용할 기회를 갖게 한 것 자체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종합서면을 오늘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헌재가 더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한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에게 물어보려 했던 질문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일부 대리인들은 또 다른 서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부터 하자가 있고 졸속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제 변론 당시 김평호 변호사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최종 변론에서 다시 주장할 계획입니다. 결국 27일에 변론을 끝낼 수 없고 지금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논의할 시점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측이 변론을 더 해야 한다며 사실상 최종 변론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판부가 최종 변론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어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가 시작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헌재 주변 분위기는 갈수록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어서 주말 집회 분위기도 평소와 다를 것 같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헌법재판소 출근길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차에서 내리자 기다리던 남성들이 강 재판관을 뒤따릅니다. 헌법재판소장에게만 하던 개인 경호가 재판관 전원에게 시작된 겁니다. 헌재 안에선 직원이, 헌재 밖에선 경찰이 담당합니다. 실탄을 소지한 경찰관이 24시간 밀착 경호합니다. 헌재 청사 경비 경력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 경비 경력을 싣고 온 경찰버스가 이렇게 헌재 앞에 줄지어 서 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과 주말 집회,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등을 앞두고 헌재가 자체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특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이 극우 온라인 사이트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헌재한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하나만 놓고 봐도 저는 충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탄핵 인용이 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판을 더 해야 되죠. 당연히. 지금 재판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속전속결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만큼 주말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세대결도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헌재는 27일에 최종 변론하겠다고 쐐기를 박은 건데 그렇죠.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27일에 그대로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회 측, 대통령 측 양측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요. 이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선고를 해주십시오라고 이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절차가 최종 변론입니다. 먼저 이제 국회 측이 나서는데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돼야 되는지를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걸 받아서
대통령 측에서 이 탄핵 심판을 각하하거나 아니면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될까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뭐 당장 대통령 측에서는 27일을 최종 변론 날짜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김평우 변호사도 지금 잔뜩 벼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그 커다란 파란이 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뭐 출석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 출석을 안 하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거기서 뭐 헌재 재판장에서 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대통령 측의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그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곤란한 신문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수가 뻔히 보이는 수이지만 막상 이 대리인단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대통령 영상물을 틀겠다고 요구를 하면 재판관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영상물 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말한 수를 쓰게 되면은 최종 변론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는 최종 변론이 3시간 이상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길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이 그렇겠죠? 많습니다. 예,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뭐 사람을 번갈아가면서 계속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재판관들이 좀 시간 정해서 좀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지켜집니다. 짧게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 최종 이제 변론 종결선을 하는데요. 이제 그때도 이 적잖은 이제 소란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우여곡절 끝에 최종 변론이 끝났다. 끝나고 나면 곧바로 선고 날짜가 정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장이 변론 종결 선언을 한 뒤에 보통은 이 최후 선고 날짜는 추후에 지정을 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밝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거는 이 최종 선고 날짜가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선고 사흘 전에 통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비슷한 관례를 따를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사기간 만료를 나흘 남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단골 미용사도 최근 소환해서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의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왔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서자 그제야 제 발로 걸어 나온 겁니다. 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하셨나요?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김영재 원장 등 불법 시술자들이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게 도와준 경위와 함께 박 대통령 등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조사 도중 이 행정관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는 수사 시간 확보를 위해서 아마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의 화장을 10여 년 동안 맡아온 미용사 정모 씨도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얼굴에 필러나 리프트 등 비선 시술을 받은 흔적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 씨는 머리 손질을 담당한 언니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들어갔는데 특검은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수사 만료일인 오는 28일까지 최대한 수사를 벌인 뒤 다음 달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특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건부 기소 중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윤나라 기자가 Q&A 리포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건부 기소 중지. 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특검이 밝힌 방침입니다. 이 조건부 기소 중지라는 게 뭘까요?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즉 재판에 넘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으면 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중지했다가 수사와 기소를 다시 하겠다는 게 조건부 기소 중지입니다. 그럼 대통령에게 조건부 기소 중지 조치를 내린 건 왜일까요? 대통령에겐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기소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란 조건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사와 기소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로 특검이 조건부 기소 중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조건부 기소 중지, 대통령 측에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박 대통령 측은 기소가 안 되는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 중지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조치로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건부 기소 중지는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마련해둔 셈이 되는 만큼 대통령 측에선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임기를 마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는 이달 말로 만료됩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특검이 직접 박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하게 되겠지만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 기념품으로 손목시계를 나눠줬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글씨가 시계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야권이 대통령 흉내내기냐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새겨진 손목시계입니다.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20만 원짜리 매물로도 나와 있습니다. 총리라고 새긴 시계가 바닥나 12월 말부터 새로 만들어 공무원 격려용으로 일부해줬을 뿐이라는 게 총리실 설명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대선 출마용 선물이다, 대통령 흉내내기다, 권한대행이 무슨 벼슬이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하고 싶으시면은 빨리 사퇴를 해서 그 길로 가세요. 고건 총리도 권한대행 시계는 안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놀이 즉각 중단하고. 야권의 견제 속에 황대행은 오늘도 행복주택 입주 행사장과 노인복지관 등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연세가 혹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되게 30, 40대 같으신데 주거비가 부담이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진짜 거의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해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선 여드레째 즉답을 피했습니다. 특검 연장 여부 언제쯤 결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노인복지관에 왔습니다. 네. 예. 침묵은 특검 연장 불가란 뜻으로 박 대통령과 보수 지지층을 의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나설지 황교안 권한대행의 고민은 현재 진행형으로 보입니다. SBS 한승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속보입니다. 김정남의 얼굴에서 화학무기용 신경가스인 VX가 검출됐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쇼크사라는 북한의 주장이 무색해진 셈입니다. 경찰은 화학물질을 다루던 30대 말레이시아 남성도 체포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임상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숨진 김정남의 눈 점막과 얼굴에서 VX 신경작용제가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학무기로 사용되는 VX는 피부를 통해 침투됐을 때 독성이 도쿄 지하철 테러 당시 쓰인 사린가스의 100배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It is the VX nerve agent, which is a chemical weapon. You don't know how they were brought in? No, we are investigating that. 김정남을 공격했던 여성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도 VX의 영향으로 몇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VX가 검출되면서 심장마비, 쇼크사라던 북한의 주장도 신빙성을 잃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검거된 북한 국적의 리정철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말레이시아 남성을 그제 체포했습니다. 앞서 리정철이 붙잡힌 곳부터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가 살고 있는 곳까지는 차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용의자의 집과 근처 건물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장갑 등이 발견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분노도 커져서 아니파 아만 외교장관은 북한이 망상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마드 자이드 하미디 부총리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단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 더 록에서 범죄자들이 미국 정부를 협박하기 위해서 사용한 독가스가 바로 VX입니다. 영화에서는 초록색 액체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무색 무취한 테러 무기입니다. 지난 88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에게 이 VX 가스를 살포해서 무려 3,200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VX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VX는 1950년대 독일에서 개발됐습니다. 이후 독성을 강화한 여러 종류가 나왔는데 끈적한 액체나 가루 형태로 사용됩니다. 흡수하는 게 아주 어려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 공장이든지 화학 관련 연구를 하는 시설이면 만들어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몸에 흡수되면 폐와 심장 근육에 분포한 신경이 마비됩니다. 즉시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극미량 30 마이크로그램만 몸 안으로 흡수돼도 10명 중 5명이 죽는데 피부에 닿거나 들이마시면 눈물, 구토 등으로 체액이 빠져나오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흡수력이 높은 눈 점막을 통하면 훨씬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 이 VX 조 기자, 말레이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용의 여성 2명이 맨손으로 이 VX를 만져가지고 얼굴에 그 발랐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네, 제가 VX에 관한 연구 논문을 들고 나왔는데 네. VX 분명히 피부로 흡수됩니다. 네. 미국 생화무기센터가 공개한 사진을 좀 보시겠는데 예. 저렇게 VX에 노출되면 피부에 커다란 물질이 잡히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맨손이라는 말레이시아 경찰 발표를 못 믿겠다 하는 전문가도 국내 전문가도 많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작지만 범행 직후에 재빨리 독을 씻어내서 큰 위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빨리 씻는다고 해서 그게 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네, VX는 독을 씻어내는 제독제도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로션 형태로 개발된 그 제독제 효과를 보면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이 로션을 5분 이내로 바르면 그 피부로 흡수되는 양이 100분의 1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도 굳이 위험하게 그 맨손으로 했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목숨을 걸고 아슬아슬한 그 정말 1초, 2초 사이에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전문가 얘기는 앞에 서 있던 여성하고 뒤에 서 있던 여성이 각각 다른 물질을 뿌리고 그게 김정남의 얼굴에서 합성해서 독이 됐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 네.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가능성을 굳이 생각해 보자면 그 VX 가루를 뒤에 여성이 뿌리고 앞에 여성이 액체로 이렇게 액체 형태로 뿌렸다. 네. 이렇게 되면 강력한 그 맹독성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건 네. 맞는데 문제는 이럴 경우 용의자는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생명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보다는 가루나 액체 형태를 김정남의 눈 점막에 들어가도록 묻혔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을 들어도 맨손이라든지 뭐 양쪽에서 합성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좀 그 긴박한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뭐 전문가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한테서 이게 가능할지 좀 의문이 가긴 하는데 자, 이 VX가 그 살해 무기였다라고 나오면은 이게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VX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VX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뭐 발표는 났지만 아직도 의문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죠. 수고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국책기관의 한 연구원이 출산 장려 대책을 새로 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좀처럼 늘지 않는 소득, 빠르게 오르는 물가, 여기에다가 미래 수입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집집마다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씀씀이를 줄여보려는 짠돌이식 절약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원 유수연 씨, 지난해부터 가계부 앱을 쓰면서 지출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엔 외식비 때문에 지출이 늘자 주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남편 소득이랑 제 소득 중에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는 저축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몇 끼가 4,000원. 하루에 2번씩 먹으니까 8,000원 정도.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려는 이른바 짠테크가 주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짠테크 방식은 강제저축.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 먼저 하고 생활비를 더 쥐어짜 추가로 예금하는 겁니다. 매달 적금 하나씩을 새로 가입하는 풍차 돌리기도 한 방식인데 연말이면 적금 통장 12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시 매달 목돈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도 인기입니다.
장을 보지 않고 냉장고 안에 남아있는 식재료만으로 밥을 먹는 겁니다. 냉동실에 뭐가 있나를 생각해놨다가 뭐가 있다는 것만 알면 그걸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짠테크 아이디어를 모은 관련 서적도 인기입니다. 조금씩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어필한 것 같습니다. 성장 정체 시대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되면서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뭐 짠테크, 냉장고 파먹기요? 지금 참 익숙치 않은 말인데 오죽 절실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제가 오늘 만난 한 주부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서 아무리 아껴도 매달 생활비가 계획보다 20-30만 원 더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뭐 이젠 더 아낄 것도 없다. 딱 부러지는 대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답답함, 이런 막막함 자체가 온 국민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이 늘기는커녕 0.4% 줄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고요. 씀씀이도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강제저축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든 저축을 해서 그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뭐 금리가 저축해봤자 1%, 2%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강제저축은 이자도 이자지만 돈을 안 쓰고 쌓아놓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소비를 원천 봉쇄하자는 겁니다. 이런 짠테크로 소비를 확 줄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실질소득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가계의 흑자 폭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안 쓰는 분위기가 되면은 결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 소비가 안 늘어나면은 이런 악순환만 계속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소비를 하지 않는 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조사를 봐도 임금은 줄고 물가는 오른다.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안 심리를 일단 잡아야 되고요. 또 정부가 어제 금요일 날 일찍 퇴근하면 뭐 소비가 늘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일본은 또 오늘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돈 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쓸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지금 시급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군요. 수고했습니다. 공항에 가면 주차를 대행해주는 사설 업체들이 있죠. 민원도 잦을 뿐만 아니라 엄연한 불법 영업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당신이 뭔데 단속하냐며 공항 단속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대행업체 직원도 있습니다. 생생리포트 손용환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3층 출발장. 불법 영업 중인 사설 주차 대행업체를 공항 단속반이 제지하자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욕설하기도 하고 주먹을 날리는 대행업체 직원도 있습니다. 촬영 중인 단속 직원을 향해 차로 위협까지 합니다. 내리세요. 뭐라고요? 야, 경찰이냐고. 사설 주차 대행업체가 여행객의 차량을 공항 시설 밖 공터나 갓길에 세우면서 차가 망가졌다는 민원도 자주 발생하지만 대행업체 직원들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손님들이 저희 찾아요. 그만큼 편리하고 서비스가 좋으니까. 인천공항에서 영업하는 불법 사설 주차 대행업체는 30여 곳. 단속반이 할 수 있는 건 현장을 기록해 10만 원 남짓한 과태료를 매기는 건데 신원을 알아낼 권한이 없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4만 2천여 건의 단속을 벌였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건 고작 101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공항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벌금이나 범칙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좀 강한 처벌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공항 이용객들이 서둘러 공항에 나와 직접 주차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좀 외치셨어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시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할 때 그 바로 앞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스코필드 박사 기념 전시회 개막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마치려는 순간 술에 취한 한 남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옆구리를 찌른 뒤 박 시장 바로 앞에 들어놓습니다. 내가 시장이야. 나 죽어. 어머머, 나 죽고 말 거야.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고성을 멈추지 않은 이 남성은 서울 성북구의 재개발구역에서 추진위원장을 지낸 79살 이모 씨. 재작년 해당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에서 취소되자 그동안 들어간 경비에 비해 보상 액수가 너무 적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시 재개발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가 박 시장을 보고 술김에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말이야 이게 무슨 개막식 현장에는 주한 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행사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10cm 정도의 자상을 입은 이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중국 하얼빈에는 호랑이 1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들이 겨우내 살이 잔뜩 쪘다는데 동물원이 호랑이들 운동 좀 하라며 사육장 안에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위에 배를 깔고 한가롭게 누워있던 호랑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날아다니는 목표물을 쫓아 맹렬한 추격전을 벌이는 호랑이들. 한 마리가 육중한 몸을 날려 사냥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잡은 건 새가 아니라 드론입니다. 먹잇감으로 알고 일제히 달려들던 호랑이들은 드론이 연기를 내뿜자 깜짝 놀라 물러섭니다. 侧面的一个视觉盲点，又蹦出来一只老虎，另外一只老虎，特别快，特别迅速。等你发现的时候，我在操控的飞行器想往上升或者是往后退，已经没有机会了。 백두산 호랑이 1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중국의 이 사육장은 요즘 호랑이들이 너무 살이 쪄 고민입니다. 사냥을 하지 않고 주는 먹이만 받아먹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고민 끝에 사육장 측은 드론을 동원했습니다. 个别胖的话，我们会把它隔离出来。太胖呢，也会出现这种三高的这样的现象。比如说，我们可以捐回到这个虎舍内，然后呢进行饲料的控制，减轻体重。 세계 드론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드론을 호랑이들의 촬영과 건강 관리에도 도입하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앱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화를 걸 때나 받을 때나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할 수 있는데 그거 쓸만하네 싶으신가요? 아니면 찜찜하고 불쾌하신가요? 최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속기사무소입니다. 한 달 평균 200건씩 녹취록 의뢰가 들어오는데 대부분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지금은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런 녹취록을 많이 뜨시기도 하고.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통화 녹음 앱만 200건에 달하고 통화 녹음 기능이 포함된 통신사의 앱도 3,6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모 대신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분쟁이 벌어졌을 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그 정보의 격차, 힘의 격차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한적인데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하지만 나도 몰래 녹음되는 것이 찜찜하고 불쾌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제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기분이 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 녹음 내용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사전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네, 최희선 기자. 우리나라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네,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포함된 통화 내용은 녹음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보면 법정에서 이 통화 녹음 파일들이 합법 증거로 채택이 많이 됐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타인 간이 아니고 한 사람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럼 녹음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네, 공개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개한 내용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네. 휴대전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녹음 기능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통화 녹음에 대해서 다른 나라 법은 어떤가요? 네, 그 플로리다주 이런 미국의 12개 주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국산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나라에 수출할 때는
녹음 기능을 빼고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일본이나 중국, 브라질, 러시아 같은 나라에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녹음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을 수출하거든요. 나라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수 있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We have a very big problem and a very dangerous problem for the world with North Korea. 북한은 매우 큰 문제다. 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매우 화가 났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에선 매우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It may be very late. It's very late in the picture right now. We're very angry at what he's done.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얼마나 심각한 골칫덩이로 보고 있는지가 인터뷰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에 대한 압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I think China has tremendous control over North Korea. I think they could solve the problem very easily if they want to.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둔 듯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더 많은 대책은 논의 중이니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인 표현을 쓰며 북한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대북 카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압박과 제재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떻게든 아이 하나 더 낳도록 정책 펴는 건 좋은데 국제기관의 연구원이 너무 황당한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놨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는 풍조가 출산율을 낮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든 혼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책이 황당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 휴학하거나 연수 다녀오느라 늦게 졸업한 학생들에게 채용 시 불이익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스펙 쌓으면서 결혼 시장에 늦게 들어오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빨리 짝을 찾을 수 있도록 가상현실을 이용해 배우자를 탐색하는 프로그램도 제시했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야 하니까 휴학하면 채용할 때 불이익을 주자. 어떻게 이런 대책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결혼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기간을 줄이고 또 결혼 상대를 찾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면 결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이 대책의 실현 가능성도 참 의문이지만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또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현실에 빠진 경제학이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생각해낸 겁니까? 이번 대책을 내놓은 연구위원은 연금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경제학 박사입니다. 네. 어떤 대책도 저출산 관련해서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경제학적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비용 측면으로만 보다 보니까 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 한 사람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대책이라서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보건사회연구원 오늘 주최한 그 연구원은 보건복지 관련된 정책의 틀을 만드는 국책연구기관이거든요. 네. 그 연구원 한 명 한 명의 연구 결과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파죽지세로 상승하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용태 기자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우선 오늘 여론조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문재인, 안희정 두 유력 주자의 지지율입니다. 지난주보다 모두 1%포인트씩 빠졌습니다. 네. 32, 21%를 각각 기록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야 워낙 저쪽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큰 변화가 없고요. 안 지사의 지지율, 무섭게 오르던 지지율이 처음 꺾인 게 역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자, 왜 그럴지 한번 살펴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만든 게 선의로 한 걸 거다. 이 네. 선의 발언, 이 논란 때문인가요? 선의 발언 논란이 나온 게 이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거는 이렇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재명 시장 지지율이 3%포인트 올랐습니다. 선의 발언에 실망한 분들 아무래도 야권 지지층이겠죠. 그렇겠죠. 이분들이 조금 더 선명한 진보 이재명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선의 발언 외에 다른 뭐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전통적 야권 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분석해봤습니다. 일주일 새 문재인 지지율이 11%포인트 뛰었고요. 안희정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선의 발언에 등 돌린 일부 호남 민심을 대세론이 흡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면 호남이라는 데가 민주당 경선의 승부처인데 네. 첫 경선 지역이기도 하고요. 안희정 네. 지사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오늘과 내일 호남을 누비는데 당장 오늘 발언 이렇습니다. 낡은 정치 세력 일소하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발언 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네. 이재명식 대청소 발언과 닮아가고 있는데요. 이건 마치 이제 그만 선의 발언은 잊어주시죠 하는 내용 같습니다. 자, 뭐 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권도 이런 기회를 가만 놔두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그리고 원유철 의원이 안희정 너마저를 외치면서 안희정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문재인 전 대표를 주로 공격했고 대연정 내걸은 안 지사는 칭찬해주는 쪽이었는데 네. 안 지사가 워낙 중도 보수표를 많이 뺏어가다 보니까 여권도 이제는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뭐 지지율이 오르나 내리나 계속 안희정 지사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올해 육군사관학교 졸업 1, 2, 3등을 모두 여자 생도들이 차지했습니다.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위풍당당한 얼굴도 만나보시죠. 김정윤 기자입니다. 4년간의 고된 교육훈련을 마치고 졸업하는 오늘 단상에선 1, 2, 3등 육사 졸업생이 모두 여자 생도들입니다. 수석 이은혜, 차석 김미소, 3등 이효진 생도입니다. 여자 생도가 1등으로 졸업한 적은 2차례 있지만 1등부터 3등까지 싹쓸이한 건 처음입니다. 1등으로 졸업할 거라고 생각은 솔직히 못했고 그냥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1, 2, 3등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학과 성적 50%에 군사 역량 25, 신체 역량 15, 내무 생활과 리더십이 10% 반영되는 다면 평가입니다. 여생도와 남생도보다 체력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도 4년 동안의 체력 단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사는 여학생 입학 경쟁이 남자보다 더 치열합니다. 지난해엔 여성 경쟁률이 72대 1이나 됐습니다. 무료 교육의 진로가 안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매년 여성 인재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1등 이은혜 씨는 연세대를 다니다가 재수 끝에 육사에 입학했고 2등 김미소 씨도 서울대에 동시 합격했지만 육사를 선택했습니다. 여풍당당 여군 전성시대를 새로 써갈 세 사람은 다음 달 8일 소위로 임관해 야전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결같고 정직하고 명예로운 자세를 견지하고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자. 일명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행사가 오늘 일본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오후 3시에 퇴근했을까요?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3, 2, 1. 오후 3시 정각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던 일을 계속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5분여가 지나자 조금씩 퇴근을 시작합니다. 한 회사는 오후 3시에 맞춰 아예 사무실 불을 꺼버렸습니다. 실제 거리에서 직장인들을 만나봤습니다. 上の人とのなんか気にすることもいやもう上の人が先にもう今日はプレミアムフライデーだからって帰られたんで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오후 3시에 퇴근해 야외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이곳 긴자거리에도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로고마크가 내걸렸습니다.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로고마크를 신청한 업체만 4천 곳이 넘습니다. 일찍 퇴근한 회사원들을 겨냥한 마케팅 행사도 줄을 이었습니다. すべてのメンズ商品がまず半額での
ご案内となります。プレミアムフライデー特別企画、本日限りの特別セールとなっております。 오후 3시부터 문을 연 술집들은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 설문조사에선 오후 3시 퇴근을 실시한다고 답한 회사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やっぱりうちみたいな中小企業がお客さんが導入してないにもかかわらず導入することは難しいんではないかと. 화려하게 시작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하지만 실제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마지막 월세와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세 모녀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두 딸이 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런 부양 의무제 규정 탓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뇨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할 수 없어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아온 박모 씨. 6년 넘게 연락이 끊긴 딸이 취업하자 갑자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전화하고 왔더라고요. 우리 딸이 부양의무자로 돼갖고 생계비 지급되는 게 이제 안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으려면 아무리 가난해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박 씨는 딸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어렵게 증명하고 나서야 다시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도 쓰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그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그 생계까지도 이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전근대적인 유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다소 완화됐지만 대물림되는 빈곤을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가시 없는 장미 들어보셨나요? 장미의 품종은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온 건데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해 로열티 받고 수출하는 효자 장미가 바로 가시 없는 장미입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 장미들이 새봄을 앞두고 화사한 자태를 뽐냅니다. 국내에 가장 많이 재배되는 살구색 장미와 파스텔톤 색상이 큰 인기인 아이스윙, 꽃봉오리 속에 잎이 다시 돋아나는 신품종 장미도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시 없는 장미입니다. 매끈한 꽃줄기가 낯설어 보입니다. 수확할 땐 맨손으로 다뤄도 손 다칠 염려가 없는 데다 장미로서는 드물게 보랏빛이어서 해외에서 큰 인기입니다. 꽃에 가시가 찔리고 뭐 이러는 게 없죠. 그러니까 꽃이 덜 상하죠. 지난 2010년 개발된 뒤 13개 나라로 팔려나가 로열티 13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를 비롯한 품종 개발 시도가 결실을 맺으면서 10여 년 전 1%에 그쳤던 국산 장미 품종 보급률이 30%로 껑충 뛰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따뜻한 지역과 또 추운 지역에서도 품종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품종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수입산 일색이던 장미꽃 시장에 우리 손으로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개막을 10일 앞두고 우리 대표팀이 대회 장소인 고척돔에서 첫 훈련을 펼쳤습니다. 거포 트리오 김태균, 최영우, 이대호를 내세운 화끈한 공격 야구로 승부수를 던질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일본 프로팀과 두 차례 평가전에서 단 2점을 뽑는 데 그친 대표팀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인식 감독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투수진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대량 득점이 필수라고 보고 타자들의 컨디션 회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수 기용에서도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을 중시한 선발 라인업이 가동됩니다. 연봉 25억 원으로 국내 최고 몸값의 이대호, 16억 원으로 2위인 김태균, 15억 원으로 3위인 최영우가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합니다. 세 선수는 내일 쿠바와 평가전에 처음으로 함께 출전하는데 김태균이 3번, 최영우가 4번, 이대호가 5번 타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제 5경기를 더 치르면 타선도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제 컨디션으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김 감독은 내일 쿠바전 선발로 나설 장원준을 이스라엘과 개막전에도 선발 등판시켜 이번 대회 에이스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A조에 속한 우리 팀은 다음 달 6일부터 이스라엘, 네덜란드, 타이완과 차례로 대결하는데 상위 1, 2위가 일본에서 열리는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기세가 약해지면서 이번 주말 포근하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한낮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대기질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내일 오전 한때, 호남지방은 오후 한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날은 조금씩 건조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까지 떨어졌다가 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돌면서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3일절에는 전국에 눈비예보가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포근하다가 후반쯤 다시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육사 졸업생 1, 2, 3등이 모두 여성이라는 뉴스는 놀랍고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혹시라도 우리 양성평등의 현실에 대해서 착시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세계 112위, 여성 경제활동 지수는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32위, 특히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꼴찌. 우리 여성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성차별의 장벽은 육사 1, 2, 3등의 영예 정도로 뚫기에는 여전히 버거워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